중국의 정사라고 하면 24사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전한사람 사마천이 지은 사기인데, 이 사기는 상고시대부터 요임금, 순임금을 거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진나라, 또 자신이 살던 한무제 때까지를 통틀어서 다 기록해 놓은 것이라서 통사라고 하고, 그 이후로 한서, 후한서, 삼국지 등은 다 한 왕조의 역사만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단대사라고 합니다. 서진시대에 진수가 쓴 삼국지는 정사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나간중이 쓴 삼국지 연의는 정사가 아닙니다. 또 어떤 유명 유튜버는 삼국지보다 재미있는 정사 초한지라고 해서 유튜브에 올리던데, 초한지는 사실 누가 지었는지조차 불분명한 그야말로 소설에 불과합니다. 하여간 이런 순서로 쭉 명나라의 역사서인 명사까지 24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기 본기에 나와 있는 항우 이야기입니다. 항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상 사람인데 자가우이다. 흔히 우리가 항우라고 알고 있지만 이 사람 이름은 본래 적입니다. 항적. 호적이라고 할 때 그 적자를 씁니다. 항우가 처음 기병하였을 때의 나이가 24세였는데 작은아버지인 항량과 함께 일으킨 것이었다. 항량의 아버지는 초나라의 장수 항연인데 진나라가 초나라를 멸국하는 과정에서 진나라 장수 왕전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항우는 항연의 손자가 되는 셈입니다. 항씨들이 대대로 초나라의 장수가 되었는데 항 땅에 봉해졌기 때문에 성이 항씨가 되었다. 이 항우가 소시적에 학문을 했는데 중도에 그만 접었고 검술을 배우다가 이내 다시 또 그만두었다. 항량이 노하여 야단을 치자 그런 이름이나 쓸 정도만 되면 그만인 것이고, 검술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니 만인을 대적하는 병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에 항량이 그에게 병법을 가르쳐주자 크게 기뻐하였으나 대략 그 뜻을 해득하고서는 이 병법도 역시 끝까지 배우려 들지는 않았다. 일찍이 항량이 약양현에서 죄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 항량이 기옥의 아전인 조구라는 사람에게 손을 써서 이 조구가 약양옥 아전인 사마은에게 항량을 잘 봐주도록 서신을 써주었기 때문에 그 죄진 일이 무마된 적이 있었다. 시중의 번역서들이 약양을 역양이라고 번역해 놓았던데 사기 주석서인 사기 정의에 의하면 약양으로 도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항량이 사람을 죽이고 항우와 오중땅으로 원수를 피해 숨어 들어갔는데 오중땅 현사와 대부들이 다 항량의 능력을 높이 사서 그를 높이 받들어 주었다. 오중땅에 요역이나 상사가 있을 때면 매번 항량이 이를 주관해서 처리해야 돼 남몰래 병법을 응용해서 부서를 갈라정해 주니 오중땅 빈객들과 자제들이 이 때문에 항량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어느 날 진시황이 회계 땅을 유람하고 절강을 건너가는데 항량이 항우와 더불어 진시황의 거마 행례를 구경하고서는 야, 저거 빼앗아 타고 싶은데? 라고 말을 하니 항량이 급히 입을 틀어막으면서 쉿!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런 소리를 했다가는 멸족을 당해. 라고 하였다. 항량이 이 때문에 항우를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항우의 신장은 8척이 넘었고 힘은 능히 정을 들어 올릴만 했고 재주와 기계가 다른 사람이 넘볼 바가 아니니 비록 오중땅 토박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항우를 두려워했다. 그 당시 도량형으로는 1척이 7지 6분이니까 대략 190cm 정도 된 것 같은데 2200년 전 사람으로는 아마 굉장히 큰 키였을 겁니다. 진시황이 죽고 아들 호해가 황제가 된 원년 7월에 진섭이 대택 중에서 봉기하였다. 그해 9월에 회계군수 은통이 항량에게 말하기를 강서 땅이 다 진나라를 배반했다고 하니 이 또한 하늘이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때이다. 내가 들으니 먼저 기선을 잡으면 남을 제압할 수 있고 남이 먼저 하면 남에게 제압을 당한다고 하니 지금 내가 남보다 먼저 군을 일으켜 공과 환초를 장수로 삼고자 하노라 라고 하였는데 이때 환초가 죄를 짓고 도망쳐서 택중에 있었다. 그러자 항량이 환초는 지금 도망쳐 숨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의 소재를 모르는데 오직 항우만이 그의 소재를 합니다 라고 하고
밖으로 나와서 항우에게 검을 지닌 채 밖에서 대기하게 해놓고 항량이 다시 들어와 은통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기를 항우를 불러서 그에게 명을 주어 환초를 부르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 좋소이다. 항우를 불러오시오. 라고 하였다. 항량이 항우를 불러들여 잠시 틈을 보았다가 항우에게 눈짓으로 은통을 죽이라고 하였다. 이에 항우가 검을 뽑아 은통에 목을 내리쳤다. 이어서 항량이 회계군수의 인근을 차고 잘려진 회계군수의 머리를 들어 보이니 문 아래에서 대소동이 일어났는데 항우가 대항하는 자를 격살한 것이 수십 명에 달하였다. 그러자 군수부의 관하 사람들이 다 두려워 벌벌 떨며 엎드리고 감히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드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항량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호리들을 불러서 대사를 일으킨 뜻을 가지고 잘 타이르고 오중관하의 모든 사졸들과 또 오중에 소속된 현의 사람을 내려보내 정병 8,000명을 거두어 얻었다. 항량이 오중 땅 호걸들을 불러다 부서를 정하고 이들을 교의와 후와 사마를 삼았다. 이때 어떤 사람이 임용을 받지 못해서 스스로 항량에게 왜 자신은 임용해 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는데 과거 어느 때 아무개네 집이 초상을 당했을 적에 공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주관하게 했더니 공이 이 일을 능히 잘 처리하지 못했었다. 이 때문에 공은 임용하지 않았노라 라고 하니 대중이 모두 수긍하고 복종했다. 이에 항량이 회계군수가 되고 항우는 비장이 되어 소속현을 순시하며 민심과 관리들을 잘 다독였다. 이 군수를 한나라 경제 2년 7월부터는 태수라고 바꿔 불렀다고 합니다. 이보다 앞서서 진나라의 시황제가 기원전 230년에 먼저 한나라를 멸망시킨 것을 시작으로 불과 10년 사이에 조, 연, 초, 위, 제나라의 순서로 나머지 육국을 병합해버리고 전국시대를 종식시켜버립니다. 또 봉건제도를 없애버리고 국가체제도 중앙집권제로 바꾸어서 제후국들을 다 군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까 호해 원년 7월에 진섭이 대택 중에서 봉기했다고 했었죠. 진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승입니다. 진승, 자가섭이고요. 진시황이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이때 이 일의 백성들을 아주 혹독하게 부립니다. 원래가 농부였던 이 진섭도 BC 209년에 900여 명의 인부들과 함께 장성 쌓는 일을 하기 위해 소집되어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인부 행렬이 대택에 이르렀을 때 큰 비가 너무나도 많이 내려서 도저히 소집된 시간에 당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상왕 이래로 혹독한 법과 사상의 기초에 국가를 다스리던 진나라는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무조건 임지에 늦게 도착하면 참수로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돼야 진섭이 인부들을 꼬드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소집에 응해 가더라도 늦었다는 이유로 죽일 것이고 응하지 않고 도망쳐도 죽는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우리 한번 세상을 바꿔보지 않겠는가? 왕후장사인 씨가 따로 있냐? 공을 세우면 내가 너희를 장군도 삼고 제후도 삼아주마.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왕후장사인 씨가 따로 있냐는 이 말이 바로 이 사람이 남긴 명언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고 일어나서 진나라의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한때 불같이 일어나 국호를 장초라고 하고 나라를 세우지만 결국 오래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승이라고 하는 한낱 농부가 저 거대한 통일제국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 진섭이 연작이 어찌 홍곡의 뜻을 알리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니 농부이기는 하지만 보통 뛰어난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작은 제비나 참새라는 뜻이고 홍곡은 큰 기러기와 고니를 말합니다. 제비나 참새는 지상 가까이에서 날지만 큰 기러기는 높이 날고 철새라서 수만리씩 날아가지 않습니까? 사기 진섭세가를 보면 이 사람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이 냅니다. 기회가 되면 이 사람도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때 광릉 사람 소평이
진섭을 위해서 순시하며 광릉 땅을 귀복시키려다가 아직 못했었는데 진섭이 패주하고 장차 진나라군이 몰려오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내 강을 건너 도망쳐와서 진섭의 명이라고 속여서 항량을 장초의 재상으로 제수하고 말하기를 강동지방은 이미 평정되었으니 급히 병력을 이끌고 서쪽으로 가서 진나라를 쳐라 라고 마치 진섭의 명인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이 소평이라는 사람이 항량군으로 자기를 추격해오는 진나라군을 막는 방패로 삼으려는 수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량이 이 말을 고지 듣고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갔는데 진영이라는 사람이 이미 동양연을 귀복시켰다는 말을 듣고 사자로 하여금 연하라는 사람과 더불어 진영에게로 가서 진영을 진나라가 있는 서쪽으로 진격하도록 하였으니 연화와 진영이 다 함께 과거 동양연에서 영사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 부분이 두 가지 판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화와 진영이 다 함께 동양현령 아래에서 벼슬하던 사람이니까 사신 보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을 만한 자기 수하를 사신으로 보내면서 연화를 딸려보낸 것 같습니다. 또 사자까지 다 전 동양영사였을 가능성도 있고요. 항량이 이 일에 대하여 인물을 아주 적재적소에 잘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가는 사람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는 법이죠. 중요한 일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인정에 얽매이는 사회에서는 지연이나 학연 이런 거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콕 집어드리는 거 흘려듣지 마시고 잘 활용해서 성공의 열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일을 성공시키기에 딱 적합한 인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조차도 잘 생각해보면 어딘가에는 반드시 써먹을 때가 있는 법이지요. 전국시대의 저 유명한 맹상군은 달구름 소리를 잘 흉내내는 한 문객 때문에 자기 목숨조차도 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항우 본기는 내용이 아주 많아서 여러 편으로 나누어 연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0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말미에 가서 보약 같은 사자성어 한 구씩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요. 이것을 사자성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 오늘의 사자성어는 망냥보려입니다. 이를망, 양양, 고칠보, 우리례, 양을 잃고 우리를 수레한다, 고친다 이런 말이니까 뒤늦게 후회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죠. 그런데 소잃고 오양간을 고쳐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예, 고쳐야 합니다. 고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후회하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되돌아보지 않으면 자기 잘못을 영원히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도 바로 되돌아가서 살펴보고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잘못을 고치는 데에는 너무나도 인색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에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남이 나를 칭찬할 적에는 숨겨져 있는 어떤 목적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남이 나를 비판하는 말을 오히려 나를 다듬는 소중한 금원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